네, 아른 작가의 You May Be a Mandarin이라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찢어지는 경우까지 있다면서요. 정말 끔찍하겠어요. 그런 날엔 폭풍이 되고 싶어요. 중력에선 부패가 진행돼요. 그래서 깜빡 잊으면 안 돼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다린이란 이름 정말 예쁘죠? 완전함을 사랑했어요. 이게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듯 끝이 보인다고 티를 내면 안 돼요. 만다린, 돌진하더라도 멋있는 음악이 흘러나오죠. 블루지와 블루스는 무슨 차이일까요? 나를 블루하게 만드는 것이 꼭 같은데. 최근엔 지구온난화가 세계 멸망을 초래할 것 같다는 망상이 들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세계적으로 따뜻하다는 말이 손에 쥔 것 중 가장 다정해서요. 헛도는 말이 많아도 넘치질 않아요. 우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죠. 관계를 기만할 정도는 돼요. 사는 게 지루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루하다는 말을 크게 내뱉을 수 없고 내게 그런 말은 좀 슬프군요. 개명할 차례가 되면 말할게요. 그리워할 이름이 필요하면 말해줘요. 아름다운 석양과 만다린이 그 증거로 남아서. 저 소란 읽겠습니다. 골자 없는 넋두리에 영양가까지 부족한 우울증을 더해 형편없는 시간. 지난 기억들을 모아다가 오늘을 연명했고 내일 또 과거의 인연에게 사주를 받아 단두대에 오를 것이다. 외로움의 수많은 부차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구태여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자 했던 까닭이란다. 여름밤마다 권태와 평화는 저들끼리 아우성이다. 차라리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 쓸 때는 이 미래파라는 책을 구성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옛날에 지었고 제목을 한 3년 전에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래에 관한 글을 되게 잔뜩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책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때 미래라고 썼던 글들이 전부 다 과거가 되었더라고요. 아니면 현재가 되었거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너무 새로운 것들인 것만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또 다시 과거가 되고 현실이 되고 그렇게 시간에 좀 순환적인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저희가 원하는 미래나 그게 또 과거나 현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하는 게 저희가 사는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전의 밤. 우리는 모여 앉아 카드놀이를 했다. 장마철도 아닌데 장대비가 쏟아져 전기가 끊겼던 탓이었다. 머핀이 만든 크림 파스타를 두둑이 먹고 영화를 볼 참이었는데 발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텔레비전의 퓨즈가 끊겼다. 두꺼비 집을 뒤지던 머핀은 안 되겠다며 어디에서 두꺼운 양초와 카드덱을 가지고 돌아왔고 우리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 둥그런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귀신 나올 것 같아. 도넛은 그렇게 말하며 바람 빠진 소리로 웃었다. 그거 알아? 분신사발을 하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대. 내가 거들자 머핀이 내 어깨를 가볍게 찰싹 때렸다. 머핀은 재수없는 소리를 싫어했다. 그 애에 비하면 무신경한 나와 도넛이 번갈아 불행을 사주할 때마다 머핀은 눈을 흘기거나 우리 어깨를 때리거나 옆구리를 질렀고 우리는 그 덕에 더 이상 악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도넛이 카드를 뒤집자 바나나 2개가 나왔고 그건 머핀이 냈던 바나나 3개와 페어를 이뤘다. 나는 서둘러 종을 쳤고 두 사람이 내려놓은 카드를 몽땅 긁어봤다. 도넛과 머핀이 아쉽다며 눈을 마주치고 웃는 동안 나는 그 카드를 긁어온 것을 후회했지만 그 뒤로도 포도, 자두, 딸기 그 애들은 자꾸만 페어를 맞추었고 나는 그 카드들을 수확했고 마침내 그 애들의 카드가 바닥이 났을 때 그러니까 나의 승리가 결정이 났을 때 나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들렌, 너 정말 잘한다. 머핀이 다정하게 웃었고 우리는 완전 말렸네. 도넛이 머핀 쪽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카드 뭉치를 전부 구겨버리고 싶었다. 촛농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때 다시 팟, 형광등이 돌아왔고 도넛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다. 머핀이 뒤를 따라 커다란 접시들을 날랐다. 물이 흐르고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머핀, 카드 어디에 놓을까? 나는 볼품없이 흔들리는 초를 모두 끄고 덱을 모아 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카드놀이가 끝났다. 최소한의 기능만 남아있는 나의 작은 집. 창밖 보이지 않아 도시의 하수도 고약한 냄새 코를 찌르고 걸려있는 빨랫감, 덜 마른 운동화. 소음처럼 몰려오는 두통 사이에서 햇빛의 방향 알 수 없어. 이 방은 좁아. 좁아도 너무 좁아. 축축한 바다. 어젯밤 쓰나미라도 몰려온 걸까? 하지만 아무것도 잠기지 않았다. 가스 밸브에 불을 붙여도 터지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쓸어 넘긴다. 라디오 소리 들리지 않고 TV 전선은 끊겨 있다. 손가락 마디를 길게 늘려 방의 인치를 감각해본다. 시선보다 살짝 높은 거울과 촘촘히 쌓여있는 캐릭터 인형들 위, 다정하게 덮여진 손수건, 이불,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 불탄 자국과 함께 최소한의 기능만 남아있는 나의 작은 집. 욕을 모아 침을 뱉는다. 꿈에서도 작은 집을 깨물어 어젯밤 주택청약글을 긁어 모아 읽은 게 화근이 되었다. 형편없는 점수를 계산하고 부모를 원망한 게 화근이 되었다. 감사했었어야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부모와 주어진 환경에 감사했었어야지.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다. 화산 및 지진, 불이나 물들이 집을 집어삼켜 기능이 무효화되고 벽이 무너지고 손실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꿈은 현실과 반대라 했으니 그러나 방안은 캄캄하고 빛이 들지 않아 골방에서의 기도를 일깨울 뿐이다. 깨고 나면 더 정확해지는 기억들, 흐릿했던 일자에 마카로 선을 긋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작은 집과 관련된 해몽을 검색해본다. 명예가 훼손될 징조,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좌천되거나 떨어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좌절이나 괴로움, 재난, 고통. 그래, 세상 모든 비극적 단어와 가까워. 이건 꿈 밖도 다를 바 없는데. 그런 주제. 다시 방안을 찾았다. 이 꿈엔 멋지고 고뇌할 수 있는 화자를 등장시켜야 했다. 꿈 정도는 연연해하지 않고 우습거나 금방 잊거나 샤워 한 번 하면 3년 전 있었던 일이 더 선명해지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했다. 구렁에 빠져있는 사람은 늘 확신 없는 흔적을 남긴다. 다른 세계로 갔었어야지. 지옥에라도 빠졌어야지. 전쟁을 벌이거나 우주로 떠난다거나 영혼만 남아 유령이라도 되어 떠돌았어야지. 꿈조차도 작은 방에 몸을 뉘어 말한다는 것이 발전 없는 한탄이라니. 이젠 다른 꿈을 써야만 한다. 재해가 벌어진 도시 속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아 환경적 요소가 드러나면 좋고 사랑에 빠지면 더 좋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부족한 식량이나 녹는 비가 동물들이 등장해 상징성, 난해함, 나를 배제하고 모두 분해해 조각낸 꿈을 묘사하게 되면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1차원적인 슬픔을 벗어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더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 좁은 방을 벗어나 강을 건너고 구름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 세상 아름답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 나의 작은 방, 키에 겨우 맞는 낮은 천장, 딱딱한 바닥과 5 발자국이면 모든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그 방 안으로 돌아가 묘사할 수 없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고 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은밀해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나는 말이야 하고 타오르게 된다. 글이 작은 방에 대한 이야기라서 거기에 살면서 본인이 답답한 감정이 드러나는 글이라 좀 빨리 읽고 숨차게 읽었을 때 그 답답함? 작은 집, 나의 키에 맞고 다 답답한 그런 걸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읽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2분 안에 읽어보시는 걸로. 20일, 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물론 여기서 큐는 가명이다. 그는 큐이고 큐였지만 정작 우리는 큐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의 거리나 공명의 정도, 혀를 굴리는 위치 같은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큐를 큐라고 불렀다. 큐는 머리통이 작고 목이 길었다.
언제나 동그란 귓바퀴가 잘 보이도록 깔끔하게 머리를 잘랐는데 그에 비해 머리칼은 자주 뻗쳐 있어 다소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큐의 휘어진 가운데 손가락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큐에 따르면 그건 아직 손가락이 다 자라지 않았을 때 피아노를 배웠고 엄지로 도를 누른 채로 중지로 미나 파가 아니라 소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혹사시킨 탓이란다. 두루미가 만져본 바에 의하면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걸로 보아 연필을 너무 자주 쥔 탓인 것 같다는데 정작 큐 본인은 문학보단 음악의 조예가 깊은 걸 자랑으로 여겨 다들 그런가 보다 했다. 그렇지만 큐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 큐는 봄과 여름을 좋아했다.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계절이라 그렇다나. 자긴 아직 저무는 것의 아름다움보단 피어난 것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는 일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신도 아직 자라는 중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큐에게 나는 우리가 아직도 자라는 중이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큐는 웃었고 어쩐지 어제보다 조금 키가 큰 것 같다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섰다. 큐의 비누 냄새가 좋았다. 23. 큐를 생각하면 그가 적어준 유일한 편지가 떠오른다. 그 편지는 목적도 골자도 없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다시 읽어보았지만 애초에 큐가 나에게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큐는 이상한 이름의 꽃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이던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꽃의 이름을 호화꽃이라고 해보자. 진짜 그런 꽃이 있다면 이름을 뺏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시라. 그러니까 큐는 호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를 알려줬다. 호화꽃은 입술처럼 생겼다고 했다. 대체 어떤 입술? 입술 모양은 사람마다 천지 차이인데 큐는 구체적인 서술에 약하다. 바람이 불면 어쩌다 두 꽃의 수술과 암술이 맞닿고 그건 꼭 키스하는 모습 같다고. 그러고 나면 꽃가루가 옮겨가 씨앗이 생긴다고 했다. 올해는 그 꽃을 키워보고 싶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고 나는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날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큐가 뭘 잘못 알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이듬해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씨앗을 몇 알 받았다. 24. 큐는 어디에 있든지 줄곧 이어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와서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60년대 락 음악이나 폭송을, 어떤 날은 90년대 팝을 들었지만 어떤 날은 아무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했다. 그럴 바에야 죽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겠다고. 음악은 거기서 끝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큐 앞에서 나도 문득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운동장을 5바퀴나 돌았다. 헤어지면서 큐는 잘 가라는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땅바닥만 죽어라 보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다. A Summer Place, Percy Face. 아직도 이유는 모른다. 25. 큐와 바다에 갔던 이야기를 했던가. 바다에 가자는 나의 말에 큐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더니 어느 날 버스표 2장을 끊어와 내게 내밀었다. 지금? 가자고? 어려울까? 큐는 머쓱한 것처럼 웃었다. 나는 그 미소가 어쩐지 마음이 아파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그와 함께 터미널로 갔다. 우리는 김밥과 주스 같은 것을 사 먹고 물과 잡지를 사서 버스에 올랐다. 잠시 졸았던가. 큐가 나를 흔들어 깨웠고 달리는 버스의 차창 밖으로 너른 바다가 펼쳐졌다. 우리는 역 앞에 허름한 가게에서 녹수를 먹고 사람 없는 바닷가를 조금 걸었다. 파도에 밀려온 나뭇가지나 미역줄기, 깨어진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풍경을 유독 쓸쓸하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자리에 붙박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던 큐의 뒷모습이다. 큐의 등, 큐의 뒤통수, 큐의 발목.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나는 몰래 그의 사진을 한 장 찍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줄도 모르던 큐의 운동화와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다.
우리는 허름한 횟집에 들어가 광어를 한 마리 시켰고 매운탕에 소주까지 먹고 나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큐가 낮게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속도로에 가로등 개수를 세웠다. 얼마 후 나는 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인쇄해 일기장에 붙인 뒤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가끔은 영원이라는 것도 있었으면 싶다. 26, 27 한 번은 큐에게 책을 빌려준 적이 있다. 몰랐지만 큐는 책을 몹시 소중히 읽는 편이었다. 책 귀퉁이를 접지도 책 날개를 꺾지도 않은 채 책은 내게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한동안 서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책을 다시 읽는데 이런 문장이 빗줄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 우리를 알고 싶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규정하고 싶다. 나는 이 밑줄을 그었을 큐의 몽당 연필을 알고 있다. 28. 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29. 큐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30. 나는 큐가 보고 싶다. 안젤리 머메이드. 자몽을 자르는 내 옆에서 졸고 있는 너와 벗어놓은 언더웨어. 끓고 있는 커피와 잘 익은 토스트.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아침의 풍경이 이토록 환한데 액션.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고리타분해졌고 참을 수 없어졌고 너는 잼 나이프를 손으로 구부렸고 나는 차점에 이를 깨뜨렸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너는 나체로 방을 빠져나갔는데 남겨진 나는 네 나이트 가운에 포를 벗고 울다가 얌전히 자몽을 먹었다. 썼다. 아니 달았다. 아니 쓴 게 맞았다. 지금쯤 헐벗은 너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남은 자몽을 입에 쑤셔 넣은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건다. 제가 지금 외롭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말이 없다. 저기요. 다시 침묵. 제가 외롭다니까요. 한참 있다 상대방은 대답한다. 배가 고픈 거예요. 토스트에 잼을 바르세요. 시키는 대로 한다. 크게 베어무세요. 입을 한껏 벌려 토스트를 몽땅 먹어 치운다. 그래도 외로우면요? 상대방은 친절하게 답한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네? 유난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유난이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그러자 슬픔이 유난스럽게 닥쳐오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자몽만큼 울다가 고래가 되었다. 네가 인어가 되었다는 소식을 중생대까지 헤엄쳐가서야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좀 글을 쓸 때 장면을 많이 생각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장면이 먼저 떠오르고 글은 그냥 거기서 보이는 걸 묘사하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시놉시스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큐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큐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내가 큐라는 인물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그 큐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큐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이야기를 쓰게 됐고 제가 자주 글을 쓸 때 글에 나오는 상대방이 사라지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작품들이랑 무관하지 않은 것도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없어진 무언가를 기억해서 그 기억을 복귀해내는 그렇게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복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장면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처럼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젤리 머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떤 영화 보고 썼던 글이었는데 지금 그 영화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 당시에 인어와 관련된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인어 3부작을 완성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2개밖에 못 썼고 그래서 하나를 쓰다가 지금 길을 잃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인어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라기보다는 왜 보이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니까 뭔가 물고기에 관심이 한창 있던 시기여가지고 네, 물고기에 대해서 쳐다보다가 물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물에서도 눈을 안 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물고기를 나무에 달거나 종으로 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 정진하라 눈을 감지 말고 그래서 정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불교 막 물고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을 때 약간 물고기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미륵불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야매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근데 미륵은 오지 않아서 미륵인 거예요. 오면 그 순간부터 미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미래파를 썼거든요. 아름 작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굉장히 바라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앞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시네필이 아닙니다. 구석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숨을 곳이 없었다. 우리는 두 개의 공백. 사람 없는 구석이 아니고요. 그는 물었지만 나는 답할 수 없었다. 두 개의 검은 점이 되고 싶어요. 그는 문득 덥네요 라고 말하며 셔츠를 흔들었다. 풍겨오는 땀 냄새가 불쾌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구석을 찾아 따리를 틀고 싶었다. 겨드랑이, 귀밑, 덥수룩한 숯 아래의 그늘, 사타구니 안쪽, 온 곳곳의 그림자에 대해 떠올려 보았으나 그는 관심 없다는 듯 연신 덥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우리는 퇴근 후 해가 청청한 낮 번화가 한복판을 걸었고 그는 치즈맛 어육 소시지를 먹었으며 나는 크림 갈릭 소스가 발린 핫도그를 우겨 넣었다. 누구나 그 감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자 그는 누구나 그 감독처럼 찍을 수도 없다 했다. 그런 말들은 모두 호울뿐이었고 나는 사랑이 전부라고 여기면서도 좀처럼 그의 손등을 만질 수는 없었다. 과장된 시퀀스가 옮겨가는 영화를 보고 우리는 맥주를 마시고 땅콩을 까서 입에 넣으며 고양이 몇 마리를 보았다.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묻자 그는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어쩌면 우리는 될 수 없는 것들만을 바라고 있군요. 응수했다. 될 수 없는 것.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잔에 묻은 맥주 거품을 훑었다. 곧 사라질 것이었다. 저는 시네필이 아닙니다라는 밈이 한창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영화 전시를 지난달 말에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이게 좀 같이 모티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네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시네필인 그 이상한 현상들 아무도 진짜 시네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시네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웃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고 이것도 어쨌든 영화를 보러 간 두 사람이 나누는 장면이 떠올랐고 이 메뉴는 한참 CGV에서 제가 많이 먹던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화는 그 왕가위 감독이 프로듀싱 했었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본인이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다른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감독은 그 다음에 무슨 작품을 찍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왕가위 영화 같아요. 그냥 졸속으로 찍은 왕가위 영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왕가위가 뭘 했는데 이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습식 온도에 최적화되어 웅크리고 잠만 자는 고양이 관찰기. 하루 24시간 반 잠을 자고 녹색 눈동자와 드문드문 어두운 털. 행동은 사자처럼. 가끔 찐빵을 닮았지. 축 처진 배가 아주 귀여워. 고양이에게 나는 향은 죽은 털의 곰팡이 냄새라고 하던데. 씻고 가꾼 향들보다 더 얼굴을 파묻고 싶다. 그들은 자주 물을 주지 않는다 화를 내고 그들만의 거리를 침범했다며 나를 세우고 인간이 귀찮다 싫다 하면서도 원할 때 안겨오지. 찍힌 이불과 버려야 하는 가방 사이 그 앞에서는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 하루 3번 사람을 증오하고 가진 것 죄다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부모, 자매, 은사 웃기지도 않아. 제 얼굴에 침 뱉기 부끄러움 마다하지 않을 때에도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는 마음들 마주하는 밤 모든 성미와 독촉, 열등 다스려주는 게으름 바라보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 줄 테니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미움 덜고 못된 마음 줄일 테니 나만큼만 살았으면 하고. 이건 제가 알기로 아름 작가가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살던 하숙집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키샤라는 이름의. 되게 저도 사진을 진짜 많이 봤어요. 아름 작가가 진짜 24시간을 스토리에 거의 올려가지고.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 나이가 많고 되게 좀 뚱뚱한 고양이였는데 되게 귀엽고 아름 작가 방이 그때 다락방인가 그랬는데 거기를 주로 올라와가지고 잠자고 막 아름 작가 가방 위에 막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가방이 막 완전 다 털로 돼가지고 그 가방 못 들고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도 막 좋아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이제 랜선 집사처럼 되게 키샤를 많이 봤었고 그래서 좀 이 글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약간 뭐랄까 이게 이제 아름 작가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억이니까 오래 기억이 남겠지만 저는 사실 그 고양이를 오래 기억할 방법이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미래파에서 이걸 보면 이제 그 고양이가 생각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은 글이다. 좀 사실 아름 작가 글 중에서 이렇게 좀 이것도 사랑스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랄까 뭔가의 애정이 느껴지는 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와 울들에서 누가 울을 맡고 누가 조를 맡았냐 물어본다면 제가 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저쪽 울이에요. 그래서 약간 글을 봤을 때 좀 그렇게 뭔가의 애정을 가지고 쓴 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아름 작가가 뭔가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글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신, 지구 종말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019년에 지구가 종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심하신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오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2019년에 처분한 모든 마음의 짐은 언제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신으로 맡겨두신 모든 죄책감을 수령하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를 보내주시는 대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0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구비하실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부푼 기대나 불투명한 희망은 모두 이미 품절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적정량의 실망, 터무니없는 꿈,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 불분명한 미래 등이 소량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올 한 해도 적당히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포워딩, 화성 이주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먼저 회신이 늦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메일 주소가 화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구에서 발신한 메일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화성의 네트워크가 지구와 상이하여 프로그램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예상보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과 넘쳐나는 옷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2022년에 지구를 점령하였고, 이에 따라 자선은 2046년 화성으로 지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자사에 그동안 보관하셨던 무력감과 허탈감, 게으름을 폐기 처리하지 못하여 수령하실 주소를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유니버스 택배사의 파업이 지속되는 한 언제쯤 수령하실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더불어 문의 주신 화성 이주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이주 자격 요건: 성별, 무관, 나이, 화성에서의 장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화성 출생을 통한 시민권 획득 역시 불법이므로 이외의 연령은 무관. 직업, 예술인이 아닐 것.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7년을 위한 무지막지한 새해 다짐, 실천 불가능한 용기. 질투를 동봉한 축하 등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성공적인 화성 진출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 종말의 건으로 연락을 드렸던 것이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적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종말 관련의 건을 먼저 썼었고, 이제 미래파를 쓰면서 화성 이주 관련의 건을 새로 쓰게 됐는데요. 2019년 12월 3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썰이 한창 돌았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막 그런 콘텐츠도 몇 개를 제가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19년이 오면 정말 지구가 멸망하려나? 약간 그런 긴장됐던 마음이 땡 하니까 아직도 지구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썼던 것 같고, 이런 형식으로 썼던 거는 제가 당시에 일을 다니면서 메일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 메일에 정형화된 말투가 있잖아요. 그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하면 안 돼서 늘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 근데 괄호치고 절대 연락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그때 이메일을 한참 많이 쓰다가 좀 열받아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많이 글을 쓸 거면 그냥 글을 쓰자. 이렇게 해서 썼던 게 있었고, 미래파를 쓰게 됐을 때 정말 미래에 대한 글을 그래도 하나도 안 실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같이 쓰게 됐었어요. 영웅 본색. 켄을 처음 만난 날 우리는 묘지에서 죽은 사람 이야기를 했다. 뮤비에 둘러싸여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켄은 묘지에서 죽은 사람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이유도 모르고 코카를 사다가 놓았고 켄은 담배를 태우다가 이따금씩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약이니 모란이니 하는 꽃들을 찾아내어 살아있는 것들이 가진 생명력의 무서움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켄이 늘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싫었는데 그러다가도 켄은 국화를 죽은 사람들에게 바치기 시작한 것이 고작 100년 전의 일이라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콜레라 시대의 농지를 개간하여 무덤을 증축했던 일 따위를 떠올렸고 21세기의 전염병이 너무도 외롭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염병과 외로움 중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취약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국화를 사고 국화를 놓고 묘지 주변에 핀 꽃들에 대한 잡담을 나누고 잡초를 뽑았던 날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안 좋은 기분이 들어.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잖아. 켄은 내가 반딧불이를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검은고 자리였고 그러고 보니 하늘 어딘가가 휑한 느낌이 들었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눈을 떴더니 켄이 내 뺨을 문지르고 있었다. 무서워서 죽을 뻔했잖아. 나는 켄이 밤에도 선글라스를 쓰는 게 사실은 그가 자주 울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웅 본색 보고 썼던 글이었고요. 그래서 장국영이 진짜 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되게 옛날 홍콩 영화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막 부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오히려 여자 캐릭터들과의 관계성보다도 그
형제들 간의 그런 뭐랄까 되게 끈끈함? 그런 걸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 관계가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영웅본색도 보면서 둘이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애인들. 잊어버린 애인을 생각한다. 잃어버린 애인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어떤 애인은 내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부럽지만 염치도 없이 이별 후에 더 멀쩡히 살았다. 폭음이나 폭식을 멈추지 못하고 개원액을 일쑤였던 걔가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은 병원에 다녀왔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정도였는데 나는 어떤 말로도 걔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없었다. 걔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츠네오보다 비겁했다. 그의 이름은 조제. 걔는 물고기를 좋아했고 더 이상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겠지. 나는 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갈래의 결핍 중에 어떤 것도 나눠 갖지 못했다. 구원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애인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희망이 없다는 말을 더 자주 했는데 그래도 어떤 날은 내가 있어 오늘이 더 시리다고 했다. 오늘 같은 건 어찌됐든 내일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걔가 끔찍하게 위하던 친구와 전화번호 물을 정리하기 직전쯤 만나 쌀국수를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중간중간마다 친구는 양해를 구하고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태웠다. 그 친구가 태우던 담배의 브랜드는 애인의 것과 같았다. 나는 오랜 시간 그들이 담배를 나누어 피거나 서로에게 라이터를 빌릴 때마다 내가 속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지겨운 갈증을 느꼈다. 두 사람과 만나고 돌아가던 지하철에서 조금 울었던 기억이 났다. 커피는 식었고 그 친구가 세 번째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는 헤어졌다.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애인을 만날까? 둘은 아직도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할까? 걔는 나 없으면 죽어. 애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물속에 코를 박고 싶었다는 걸 알고도 그랬을까? 왠지 걔는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것만 같다. 천연덕스럽게 여전히 희망 같은 건 없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때 나는 희망이 되고 싶었는데 어떤 애인에게 어떤 애인이 되고 싶었느냐 하면 나는 언제나 정확히 사랑하고 정확히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까닭없이 멀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적확하게 사랑을 말하고 싶지만 그건 역시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모든 말들을 관장하는 삶의 줄기에 정확하고 적확한 사랑을 새겨놓고 싶다. 박솔매 작가님의 백행을 쓰고 싶다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백행을 쓰는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꼭 뭐뭐 하고 싶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적어야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만하고 싶다, 백행을 쓰고 싶다 이 문장을 꼭 넣는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저만의 백행을 만들어 봤던 거였고 그래서 잘 보시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싶다 이런 문장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요크는 퇴근할 때마다 당근과 샐러리를 잔뜩 산다고 했다. 당근과 샐러리를 한 움큼씩 사면 보통 남기 때문에 식재료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레시피를 찾아보던 도중 프랑스 스튜가 기본적으로 당근과 샐러리로 맛을 낸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요크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동네에서 가장 커다란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출근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후 1시간 동안 영어로 된 헤드기사들을 읽었고 그게 끝날 때쯤 감자 샐러드나 새우와 토마토로 양념을 한 파스타 등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외주로 맡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버그 따위를 수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은 그다지 고되지 않았고 중간중간 저녁에 해먹을 요리의 다양한 레시피를 유튜브로 보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일은 6시에 마쳤고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마트에 들러 값싼 와인 2병과 프루트 치즈를 조금 샀다. 코코뱅이나 비프 부르기뇽이나 당근과 샐러리, 치킨 스톡 등을 넣어 팔팔 끓여야 한다는 점은 비슷해서 메인 고기에 따라 음식은 조금씩 바뀌곤 했다. 탈리아텔레를 썼더니 어지간해서는 면이 서로 엉켜붙지 않았고 소스도 더 잘 배어들어 요크는 앉은 자리에서 2접시를 비웠다. 싸구려 와인은 대체로 요리에 때려 넣었고 선물 받은 레드와인이나 위스키 한두 잔으로 목을 축이고 나면 금세 잠이 왔다.
감기는 눈을 바로 떠 남은 스튜를 소분해 냉장고에 넣고 냄비를 닦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두피를 긁어내었다. 침대에 머리를 묻으니 옅은 취기가 돌았고 천장이 약간 울렁였다. 문득 요크는 내일 만들 요리의 레시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당근과 샐러리로 만든 그 스튜를 대접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혼자 먹기에는 아무래도 그 냄비가, 그 와인이 너무 크다고, 넓다고, 혀끝에서 감도는 허무의 맛이 너무 쓰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친구가 집에서 이런 프랑스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막 라구 막 이런 걸 쓰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에 좀 인상 깊게 봐서 약간 그렇게 집에서 혼자 잘 해먹는 사람 한 명의 삶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당근이랑 샐러리로 자기만 먹을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요리를 해먹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를 생각해보다가 썼습니다. 근미래 2222년 달과 지구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늘어난 지는 조금 되었다. 몇 번의 전염병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고 사람들은 장기의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이식술을 진행해 포유류로서의 인간은 미개한 취급을 받곤 했다. 그들은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1년 내내 계절과 날씨에 맞춰 길러야 했고 그렇게 얻은 재료로 하루에 3번 더운 불 앞에서 조리를 해야 했고 그렇게 성심과 성의를 다해도 종종 배탈이 나서 암시장에서도 이미 단종된 몇몇 약품들을 먹고 밤새 앓아야 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염병이 될 소인이 있는 일이었기에 포유류는 그들의 지역구에 모여 살아야 했다. 달리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봉쇄하여 도심으로부터 차단할 곳이었다. 도심의 뉴먼들은 과거의 로봇과 큰 차이가 없었고 종종 뇌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기도 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투약했고 덕분에 흉악범죄는 모두 근절된 것처럼 보였다. 가끔 사랑을 위해 사람들이 잡혀가곤 했는데 헤드라인에는 아무것도 실리지 않았다. 뉴먼들은 효율적이고 깔끔했으며 알약으로 식사했고 배변이 필요 없었으며 감정 소모로 인한 소진이 거의 없었다. 물리적인 것들의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어 도심은 대체로 깔끔했다. 여전히 자손을 번식시키는 휴먼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포유류의 역사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늘 궁금해했다. 휴먼의 역사는 온통 전쟁과 학살로 이루어져 있는데 뉴먼보다 휴먼이 나은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든 휴먼들은 아이의 작은 머리통을 쓸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는 피부를 맞대고 체온을 옮길 수 있지 않니?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을 안다. 고대에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단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화울들, 사실 저희가 조화울들 팀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개인으로 앞에 나가기 싫다, 팀 뒤에 숨어 있자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팀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름 작가뿐이고 저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뭐랄까 어떤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일회성으로 그만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책을 선보이게 될 텐데 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저희가 처음에 저희 팀 뒤에 숨어 있으려고 팀을 만든 것처럼 약간 독자분들 특성도 약간 좀 숨어 계세요. 약간 혼자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뭐 볼 수 있게 많이 안 올려주셔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읽고 좋으셨으면 어딘가에 조금 공개적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저희 또 좋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열심히 책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니까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합원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